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학회 추계학술대회 그리고 우수 논문 세션, 국제학회 우수 논문 세션 머신러닝 세션의 좌장을 맡게 된 백승열이고요. 오늘 이 우수 논문 세션에는 임성빈 교수님과 유니스트 임성빈 교수님 그리고 유니스트 박사과정에 있는 이창원 학생, 그 다음에 카이스트 석박사 통합과정에 있는 이정수 학생이 유립스 21년에 발표된 논문들을 이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이제 임성민 교수님께서 11시 조금 지났는데, 네, 곧 이제 유립스 21년에 발표하신 뉴럴 부트스트랩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해 주실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잠깐 임성민 교수님에 대해서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민 교수님은 2020년 1월부터 유니스트 인공지능대학원 그리고 산업공학과의 조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고려대학교 수학과와 그다음에 정치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시고 그다음에 2016년에 고려대 수학과 박사과정에서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초기 연구는 주로 분석적인 확률 이론과 확률적 편미분 방정식에 관한 것을 연구하셨고요. 졸업 후에 삼성 화재 데이터 과학자로 2016년부터 2017년에 근무하셨고 2017년부터 딥바이오 연구원, 그다음에 2018년에서 2019년에 카카오브레인 AI 과학자로 근무하셨습니다. 그 이후 이제 유니스트 인공지능대학원 조교수로 부임하고 계시고요. 현재는 강화학습, 메타학습 관련 딥러닝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에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실 논문은 뉴럴 부트스트랩이라는 유립스 21년에 발표하신 논문입니다. 그래서 임성민 교수님 혹시 지금 들어와 계신가요? 네, 잘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부터 공유해 주시고 이제 발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공유 권한 있으신가요, 교수님? 지금 공유 권한이 없다고 좀 떠서요. 혹시 잠시만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지금 네. 네, 혹시 전체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예, 잘 보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유니스트 인공지능 대학원 임성빈입니다. 보통 이제 이 보통은 발표한 논문을 이제 소개를 하게 되는데 이번 세션 같은 경우 아직 발표 이전의 논문이긴 합니다만 올해 뉴립스의 업셋된 논문을 발표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이번 논문 소개 자리를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쓴 논문은 유니버시티 오브 사우스 캐롤리나의 신민석 교수랑 그다음에 이제 저랑 이제 계속 같이 연구를 해왔던 스타트업 시절부터 계속 같이 연구를 해왔던 분들과 연구를 한 뉴럴 부스트래퍼라는 논문인데요. 부스트래핑에 대해서 잠깐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께서 부스트래핑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이제 통계학에서 이제 많이 쓰는 부스트래핑 샘플링에서 이제 저희는 모티베이션을 가져왔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배깅 메소드라고 이제 불리죠. 그래서 에프론이 이제 1979년도에 이 스탠다드 부스트랩 기법을 소개한 이후로 이제 머신러닝에서 이제 배깅 기법이나 이제 앙상블 기법으로 이런 이제 부스트래핑 기법들이 굉장히 많이 쓰였는데요. 문제는 이 부스트래핑 기법이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에서 같은 경우에는 부스트래핑 기법이 사실 약간 좋은 프랙티컬하게 좀 쓰이지 못하는 게 좀 이제 한 가지 좀 큰 문제가 되고는 합니다. 왜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이 데이터셋이 사실은 이제 좀 딥러닝을 이제 학습시키는 경우에는 데이터셋을 굉장히 많이 이제 써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이제 부스트래핑 하다 보면은 데이터셋의 일부 सब셋을 이제 리샘플링 하게 되면서 저희가 데이터를 이제 모으면서 이제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이 리샘플링 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일부를 이제 보지 못하고 미싱 이제 하는 그런 문제가 확률적으로 이제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가 대략 한 30% 전체 이제 30% 정도 이제 리샘플링에 의해서 발견 옵저베이션 하지 못하는 그런 데이터의 문제가 부스트래핑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왼쪽 그림과 보시는 바와 같이
부스트랩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킨 모델들을 각각 이제 비계를 만들어 각각 이제 부스트래핑 개수만큼 캐피털 B 개수만큼 이제 만들어서 트레이닝 시켜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사실 뭐 요즘은 이제 메모리 사이즈가 이제 큰 GPU를 다룰 수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 부스트래핑 이제 횟수가 이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메모리 사이즈가 이제 늘어나는 게 이제 대표적인 메모리 컴플렉시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빅게임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것도 트레이닝하는 컴플렉시티도 늘어나게 되고 인퍼런스 컴플렉시티도 늘어나게 되고 메모리 컴플렉시티도 같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문제가 사실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좀 이제 큰 문제로 이제 저희가 받아들이게 됐는데요.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에 좀 제한된 방법들을 저희가 좀 서베이를 한번 해봤는데요. 2017년도에 이제 아모타이즈드 부스트랩이라는 이제 논문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부스트랩을 실제로 이제 데이터 리샘플링을 하는 게 아니라 부스트랩을 이제 어떤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 부스트래핑을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모델을 포뮬레이션해서 제안을 했는데 문제는 거기서 제안된 기법은 실제 theoretical하게 이제 부스트랩을 모방하지 못한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theoretical한 부스트랩을 이렇게 끌어내지는 못했다는 것을 저희가 좀 포착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디스어그리먼트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부스트래핑을 하지 말고 그냥 이제 딥 앙상블 이제 기법에서는 어떤 것들을 소개를 했냐면은 그냥 이니셜 데이터 포인트를 이니셜 파라미터를 이제 여러 개를 둬서 그 이니셜 파라미터에서 학습시킨 여러 개의 딥 모델을 그냥 앙상블에서 사용하는 즉 데이터를 리샘플링해서 부스트래핑 해가지고 트레이닝 시키는 과정을 빼고 앙상블링 하는 걸로 충분히 부스트래핑을 대체할 수 있다는 논문이 딥 앙상블인데 딥 앙상블 논문이 이제 사람들이 부스트래핑 대신에 이제 많이 uncertainty estimation이나 아니면 좀 다른 이제 OOD 태스크에서 약간 state of the art를 많이 써왔고요. 실제로 딥 앙상블 기법이 굉장히 잘 됩니다. 다만 이제 이게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트레이닝 컴플렉시티나 메모리 컴플렉시티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쓴 논문은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좀 새로운 방법의 부스트래핑 기법을 저희가 제시를 했고요. 그걸 통해서 uncertainty quantification이나 그다음에 앙상블링 같은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하면서 이제 여러 uncertainty quantification과 관련된 태스크들, 로버스트 러닝과 관련된 태스크들에서 이제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고 방금 전에 말씀해드린 트레이닝 컴플렉시티나 그다음에 메모리 에피션시 관점에서 장점을 끌어냈는데 이번에 컨트리뷰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논문의 아이디어는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바탕을 두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랜덤웨이 부스트래핑이 이제 하나 아이디어를 두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까 전에 전체 이제 딥러닝 같은 경우는 아주 큰 데이터에서 이제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 데이터에서 이제 리플레이스먼트를 허용하면서 샘플링 하다 보면은 이제 사용하지 못하는 데이터가 확률적으로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이제 고치게 됐냐면은 각각의 데이터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 포인트에 이제 웨이트를 각각 설정을 하고요. 그 웨이트를 이제 n개면 데이터 개수가 n개면은 n 플러스 1인 디멘전을 이제 심플렉스에서 정의된 정확히 말하면 n 디멘전을 심플렉스에 정의된 웨이트를 우리가 이제 일종의 이 데이터를 샘플링하는 이 데이터를 얼만큼 부스트래핑하는 웨이스로 저희가 이제 생성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모델링 할 수가 있냐면은 각 심플렉스에 정의된 랜덤 디스트리뷰션을 저희가 디리슐렛 디스트리뷰션으로 모델링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제 디리슐렛 디스트리뷰션 전체 합이 다 이제 1이 돼야 되는데 거기다 이제 곱하기 n을 하게 되면은 n개의 데이터들에 대해서 각 데이터 샘플에 대해 몇 번을 우리가 이제 리샘플링 하게 될 건지 이제 웨이즈 저희가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부스트래핑이랑 좀 차이가 있다면 기존의 부스트래핑은 정수번 이제 리샘플링 해야 된다라는 그런 리터럴 의미가 있는데 이제 요 RWB로 이제 저희가 전환해서 생각해 보면은
사실상 저희가 트레이닝하는 스텝에서는 SG를 트레이닝하는 스텝에서는 각 데이터 포인트로 계산한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하는 건데 그 만약에 저희가 데이터를 2번 샘플링 하게 되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2번 때리는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디리슐렛 디스트리뷰션에 샘플링된 웨이트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 0.7번 이제 그 디리슐렛 디스트리뷰션에서 웨이트 0.7 정도 나오게 되면은 그거는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때릴 때 그 데이터 포인트에 해당하는 그레디언트에다가 0.7을 곱하는 식으로 우리가 이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한다라는 개념을 치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되면은 디리슐렛 디스트리뷰션은 각 심플렉스 이제 노드에 포지티브 웨이트를 저희가 설정할 수가 있으니까 모든 데이터들을 다 한 번씩 다 관찰을 하게 된다라는 컨셉을 가지게 되고 또한 데이터를 여러 번 복수번 또한 관찰할 수 있다라는 개념도 동시에 살릴 수가 있어서 이걸 통해서 이제 부스트래핑의 그런 미싱 데이터 프로블럼을 저희가 극복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신 교수가 이제 신민석 교수가 이제 제안했던 2020년도에 그 제너러티브 부스트랩 샘플러를 조금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를 좀 포착을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모델 이렇게 이제 만들어낸 그 데이터 리샘플된 이제 웨이트 가지고 모델을 이제 저희가 그 실제로 이렇게 여러 개를 쪼개서 이제 트레이닝 하려고 하면은 메모리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니까 이걸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일종의 파라메트라이징 시켜가지고 모델에다가 이제 모델의 어떤 추가적인 파라미터로 저희가 생각을 해서 그 추가된 파라미터를 이제 바꾸면은 이 모델의 부스트래핑 되는 형태로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새롭게 이제 모델링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이 디리슐렛 디스트리뷰션의 웨이트를 가지고 부스트랩 디스트리뷰션을 제너레이트하는 문제로 저희가 치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민석 교수가 2020년도에 제너레이티브 부스트랩 샘플러를 이제 논문으로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데이터 포인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상 그 이 부스트랩 리샘플링 하는 과정에서 제너러티브 샘플링 이제 배우는 학습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한 학습도 좀 오래 걸리는 이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은 이 디리슐렛 디스트리뷰션에 저희가 인풋을 할 때 각 데이터 포인트에다 이게 다 저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블럭이라는 걸 저장을 해줘서 각 데이터 포인트들의 이제 블럭들에다가 이제 그 블럭들을 이제 저희가 n 심플렉스로 생각을 블럭들에 정의된 심플렉스를 생각을 해서 그 블럭들에다가 이제 디리슐렛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된 랜덤 웨이트에 이제 해당하는 식으로 저희가 모델링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이 n 개의 각 그 데이터 포인트를 리샘플링하면서 트레이닝할 필요 없이 블럭으로 이제 리샘플링하면서 학습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조금 더 트레이닝 하는데 이제 이점을 이제 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블럭 개수를 저희가 만약에 데이터 개수만큼 이제 늘리게 되면은 실제 이제 부스트랩 분포랑 어프록시메이트 하게 되는 거를 저희가 이론적으로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가 근데 또 이것만 하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은 전체 파라미터에 영향을 주는 식으로 GBS 같은 경우에는 실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뉴부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댑티브 블록 부스트랩이라는 기법을 쓰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전체 파라미터에다 거는 것이 아니라 그 파라미터의 이제 맨 마지막 그 저희가 이제 피처 레이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클래시피케이션이라면 클래시파이어 그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이전 단계의 피처 레이어가 있을 텐데 거기다가 이 디리슐렛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된 랜덤 웨이트를 엘리멘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 때리는 형태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앞에 있는 파라미터는 그대로 저희가 변화를 없이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뒤쪽에 있는 랜덤 웨이트를 엘리멘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 하는 형태로 이 그 GBS에서 이제 그 GBS에서 이제 제너레이트 모델을 제안을 했던 그 같은 이제 부스트랩 샘플러를 저희가 학습을 시킬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트레이닝 할 때 그냥 저 디리슐렛 디스트리뷰션에 해당하는 것만 바꿔서 엘리멘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 해가면서 그냥 학습을 시키면 되니까 그냥 전체 학습의 어떤 트레이닝 컴플렉시티는 영향을 받지 않게 되고요. 그다음에 인퍼런스 할 때도 저희가 이제 비계의 그 부스트랩 디스트리뷰션 만들고 싶으면은 그냥 비계의 디리슐렛 디스트리뷰션 그 샘플을 뽑아서 저 엘리멘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 바꿔가면서 이제 하면 되니까 저희가 이제 인퍼런스 할 때도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저희가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추가되는 파라미터는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메모리 컴플렉시티 측면에서도 다른 메소드에 비해서 확실하게 이득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저희가 이제 기존의 스탠다드 부스트랩 기법이랑 다른 뭐 MC 드롭아웃이나 아니면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맨 왼쪽에 이제 프리컨테스트 커버리지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실제 스탠다드 부스트랩이랑 어느 정도로 이제 통계적으로 일치를 하는지 보게 되면은 뭐 이제 MC 드롭아웃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잘 알려져 있지만 이런 식의 이런 프리퀀시 도메인에 이런 프리퀀시 커버리지를 사실은 잘 복구를 못하는 것이 사실 잘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그런 문제들은 이제 뉴부츠에서 발생하지 않고 스탠다드 부스트랩이나 이제 가우시안 프로세스처럼 되게 유사하게 프리퀀시 커버리지를 실제로 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개의 이제 그림 이제 가운데 이제 두 개의 그림은 뉴부츠랑 이제 스탠다드 부스트랩의 이 베리언스 에스티메이션 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아주 심플한 리그레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심플한 리그레션에서 한번 저희가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이런 것들을 좀 반복적으로 한번 플러스 해보니까 잘 이제 커버를 한다는 걸 확인을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theoretical하게도 실제로 프록시메이트 하는 거를 이제 증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속도를 이제 좀 살펴보게 되면은 트레이닝 이제 컴플렉시티나 이제 테스트 컴플렉 이제 그 인퍼런스 타임 컴플렉시티나 그다음 메모리 같은 관점에서 비교를 한번 해보게 되면은 그 이제 여기서 지금 노테이션이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L은 이제 그 딥 뉴럴 네트워크의 레이어의 개수라고 보시고 K는 앙상블 개수고 그다음에 I는 이제 인풋 이미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이제 다른 기법들에 비해서 확실히 앙상블 횟수에 따라서 저희 뉴부츠는 이 컴플렉시티가 이제 그 앙상블 횟수에 따라서 리니어하게 증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확실히 좀 이점을 볼 수가 있고요. 메모리 유세이지 관점에서도 다른 이제 딥 앙상블을 이제 좀 빠르게 하려는 이제 메소드들이 기존에 뭐 배치 앙상블이나 미모 같은 기법들이 있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인풋 이미지 사이즈가 커지면 이제 메모리가 폭발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도 여기 저희 뉴부츠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고요. 이걸 이제 엠피리컬하게 한번 측정을 해봤을 때도 실제로 기존의 이제 스탠다드 부스트랩 기법보다 훨씬 더 빠르게 트레이닝 되고 또한 트레이닝 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도식도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방금 맨 첫 모티베이션에서 소개드렸던 그 아모타이스드 부스트랩 기법이랑 한번 이제 비교를 한번 저희가 이제 엠피리컬하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다가 이제 부스트래핑을 씌우는 것과 그다음에 그 부스트래핑에다가 그 아모타이스드 부스트랩이랑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제안한 뉴부츠랑 이제 뉴럴 부스트래핑을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봤더니 뭐 이제 다양한 태스크에서 이제 배깅 측면에서 확실히 이점을 본다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특히 이제 로테이셔널 이제 엠리스트 같은 태스크에서 그 아모타이스드 부스트랩이랑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부스트래핑 하게 되는 그 넘버 B가 이제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앙상블의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지금 저기 테이블에는 제가 적어놓지 못했습니다만 그 칼리브레이션 스코어도 저희가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부스트래핑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EC 스코어나 이제 칼리브레이션 스코어를 재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거를 저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조금 더 그 이제 사이퍼 100이나 이제 다른 태스크에서 이제 사이퍼 100 같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랑 그다음에 파스칼 VOC나 그다음에 제가 NIH 3T3라고 그 홀로그래픽 이미지 3D 이미지 셀 이미지에서 그 3D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서도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 기존의 다른 어센텐티 퀀티피케이션 메소드들은 주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서만 많이 비교를 했는데 저희는 사실 그게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서 그러니까 좀 2D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랑 그다음에 3D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서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로 이제 메모리 컴플렉시티를 조금 더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 보려고 거기다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기존의 이제 딥 앙상블 기법에 비해서도 확실히 조금 더 이런 칼리브레이션 스코어 측면에서 좀 이제 이득을 본다라는 걸 저희가 관찰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MIO나 그다음에 EC 스코어나 그다음에 이런 프리딕션 타임 같은 거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배깅 측면에서도 딥 앙상블이랑 굉장히 비슷한 성능을 낼 수가 있었고 반면에 이제 딥 앙상블 같은 경우는 이제 3D 세그멘테이션에서 사실 성능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도 이제 이제 배깅 측면에서나 그다음에 EC 스코어 측면에서도 이점을 볼 수 있다, 이점을 본다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거 같은 경우는 앙상블 모델을 5개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딥 앙상블이나 이제 이런 메소드들은 그런 경우에는 트레이닝 타임
prediction time이 곱하기 5배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자유로운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대신에 이제 세그멘테이션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인풋이랑 아웃풋 레조루션이 같다 보니까 인풋 이미지 자체가 좀 커지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조금 프리딕션 타임이 이제 뉴부츠에서도 좀 증가할 수는 있지만 다른 이제 배치 항상불이나 미모에 비했을 때는 훨씬 더 잘 되는 걸 저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액티브 러닝이랑 이제 임밸런스드 데이터셋, 그다음에 OOD 디텍션에서도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뭐 액티브 러닝에서도 실제로 이제 뭐 딥 앙상블이나 MC 드롭 기법들에 비해서 액티브 러닝이 좀 더 수월하게 된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임밸런스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딥 앙상블이 굉장히 잘 하는 애예요. 그 저기 사이파 10이나 사이파 100처럼 좀 잘 알려진 토이 데이터셋은 걔네들이 굉장히 잘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얘네들 말고 실제 이제 바이오 이미지, 바이오 메디컬 데이터에다가 얘네들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딥 앙상블의 성능이 안 나올 때가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데이터 자체가 조금 데이터 자체의 퀄리티가 사실 좋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딥 앙상블이 별로 좋지 않은 이제 퍼포먼스를 낼 때가 좀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임밸런스까지 섞이게 되면은 딥 앙상블의 이제 성능이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데이터셋에서는 유부츠가 조금 더 좋은 이제 성능을 낸다라는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맨 좌측에 이제 테이블 보시면은 저게 이제 다이버시티 스코어인데 이제 딥 앙상블이랑 이제 다이버시티 스코어를 비교를 해봤을 때도 어떤 경우에 이제 딥 앙상블이 잘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딥 앙상블이랑 굉장히 이제 컴파러블하게 그 이런 그 다이버시티 스코어에서도 굉장히 잘 나온다는 걸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다이버시티 메저먼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좀 비교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딥 앙상블 메소드 굉장히 많은 그 언서턴티 퀀티피케이션 메소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딥 앙상블이랑 이 다이버시티 측면에서는 비교가 안 되는 기법들이 되기가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딥 앙상블이 좀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처럼 생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기법 같은 경우에는 딥 앙상블보다 훨씬 더 빠르고 또한 이제 이런 다이버시티 측면에서도 이점을 본다는 걸 저희가 입증할 수가 있었고요. OOD 디텍션의 측면에서도 저희가 비교를 해봤을 때 별도로 이제 칼리브레이션, 이제 오딘에서 사용됐던 칼리브레이션 기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저희가 이제 OOD 디텍션에서도 충분히 이제 동작한다라는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논문에서 소개드리게 된 거는 이제 기존의 트레디셔널한 이제 베깅에서 사용됐던 부스트래핑 기법을 조금 더 새롭게, 그다음에 좀 스케일러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을 저희가 새롭게 만들어서 저희가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머신러닝 태스크들, 그냥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뿐만 아니라 뭐 그냥 학습을 시키면서 이 맨 마지막 레이아웃 단의 웨이만 바꾸는 형태로 저희가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클래시피케이션뿐만 아니라 세그멘테이션을 포함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이제 머신러닝 태스크에서 적용할 수 있는 언서턴티 퀀티피케이션 문제로 저희가 제안하게 됐고, 특히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큰 경우에도 데이터 디멘전이 굉장히 큰 경우에 적용할 수 있어서 그래도 좀 다양하게 사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직 요거를 제가 이제 NLP나 그다음에 트랜스포머 계열의 네트워크에 좀 적용하진 못한, 거기서는 이제 저희가 비교 실험을 해보진 못한 상황인데요. 이제 요거 논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저희 학생들이랑 쓴 다른 이제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논문도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뉴럴 프로세스에 적용한 이제 논문이 있는데요. 그래서 요 연구도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서밋된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뉴부츠의 좀 활용 방향을 좀 되게 다양하게 지금 찾으면서 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회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그 청중들 분들 중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바로 이제 스피커 켜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채팅창에 질문 쳐주시면 제가 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없으시면 그냥 제가 그냥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뭐 뉴럴 프로세스에다가 이 기법을 적용한다고 하셨고 뭔가 그 이미 근데 방법론 자체가 되게 스케일러블한 것 같긴 한데
뭐 그 논문 뒤에도 적혀 있는 거 보니까 뭐 RNN 같은 거에 적용할 수도 있을 거고 뭐 NLP의 트랜스포머 같은 데에도 적용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혹시 새로운 그런 아키텍처 같은 거에 적용했을 때 뭔가 챌린지 같은 게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 방법이. 아, 네네. 저희가 했던 좀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그 뉴럴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안한 뉴럴 부스트래핑이 좀 잘 동작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NLP 태스크에서는 저희가 이제 버트나 그다음에 뭐 GPT나 이제 다른 이제 좀 그런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에다가 저희가 보통은 적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들은 사실 어느 정도 괜찮은 OOD 성능이나 로버스트 러닝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뉴부츠를 이제 붙이게 되면은 그 기존에 이제 프리트레인드 된 그런 뭐 트랜스포머나 이제 버트 같은 모델들은 그 프리트레이닝 자체 그 성질 때문에 그 프리트레인 된 모델이기 때문에 이 뉴부츠로 인해서 사실 뭔가 OOD 디텍션 측면에서 조금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게 약간 이게 약간 순서가 좀 바뀌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버트 같은 경우는 이미 프리트레인드 된 상태에서 저희가 다운스트림 태스크 푸는데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이 그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이제 뉴부츠를 적용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약간 이 요 스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미 기학습이 된 네트워크에서 이 부스트래핑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뭐 파인 튜닝 하는 단계에서 뉴부츠를 적용할 수는 있는데 그 파인 튜닝 하는 단계에서만 뉴부츠를 적용하게 되면은 실제로 조금 이제 그 프리트레인드 된 버튼은 이제 그 두 개가 조금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 제가 관찰해가지고요. NLP 태스크에서는 그냥 뉴부츠를 쓰는 것이 조금 약간 프리트레인드 된 네트워크를 저희가 주로 모델링하는 스텝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RNN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희가 연구를 한번 해보지는 않고 RNN 같은 경우는 좀 저희가 좀 지금 새롭게 이제 시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몇 초만 더 기다리고 다음 연사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김성민 교수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논문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더 추가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다음 연사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사분은 이제 유니스트 산업공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이창원 학생이고요. 유니스트 산업공학과 임치영 교수님 연구실에서 이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하실 논문은 유립스 2021년에 발표된 Mind Dataset for Diet Planning and Dietary Healthcare with Machine Learning Dataset Creation Using Combinatorial Optimization and Controllable Generation with Domain Experts라는 논문입니다. 혹시 이창원 학생 그 화면 공유 되시나요? 네, 잠시만요. 네, 제가 지금 제 PPT가 화면 공유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공유 권한이 있지 않나요? 그 공동 잠시만요. 호스트신 것 같던데. PPT를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이제 화면 공유됩니다. 예, 근데 저희가 지금 화면이 예, 예. 네, 그래서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 산업공학과에 재학 중인 석박통합과정 이창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발표할 내용은 이번 유립스 21 그 데이터셋 앤 벤치마크 트렛에 억셉된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논문이 사실 올해 KDD에 이제 발표되었던 논문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 두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제 한꺼번에 이번 발표에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발표 내용은 Data Planning with Machine Learning이라는 내용이고요. 부제는 이제 Teacher Force Reinforce and ORX ML Framework입니다.
묵차는 다음과 같고요. 일단 제가 저희 연구팀이 본 그러니까 립스도 그렇고 KDD에서도 그렇고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는 다이어트 프로블럼입니다. 사실 다이어트 프로블럼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서는 그렇게 이제 많이 다뤄지지 않는 문제이긴 하거든요. 이 식단 문제라는 게 처음에 등장했던 시기는 이제 30년대, 40년대고요. 주로 이 문제가 활발하게 연구됐던 그 시기는 바로 이제 그 전후 전쟁기 이제 전쟁 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연구 자체가 원래 그 모티베이션이 미군의 그 육군 장병들에게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는 동시에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단 문제의 요점은 어떤 최소한의 비용으로 필수 영양소들의 일일 그 권장 섭취량을 충족시키는 일련의 그 음식들의 셋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영양 권장 섭취량이라는 것은 뭐 뉴트리션 가이드라는 일종의 어떤 영양학 쪽에서 이미 알려진 그런 기준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상에게 완전한 식단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런 것을 그 셋을 찾는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다이어트 프로블럼이라는 게 역사가 오래돼서 좀 어떤 그 진화의 계보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다이어트 프로블럼이 가장 초기에 나왔을 때는 그 이제 선형 계획법을 기반으로 그 연속 공간에 대한 최적화의 관점에서 이제 수행이 되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LP에 기반한 그 최적화 접근법은 영양 관련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동시에 그 최적화하고자 하는 대상이 그 식단을 구성하는 각 음식의 어떤 수량이 됩니다. 예컨대 뭐 우리가 현재 가용한 식품이 뭐 사과가 있고 바나나가 있고 뭐 어떤 샐러드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었을 때 이 각각의 식품들을 몇 그램을 제공을 해야 그 대상에게 완전한 식단을 제공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그런 것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지금 앞에 보이시는 형태의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형태의 그 LP 기반 접근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한계가 존재를 했습니다. 먼저 LP 기반 접근법들은 어쨌든 연속 공간에 대한 그 최적화 문제로 다가갔기 때문에 접근을 했기 때문에 사전에 가용 음식의 종류를 고정시켜야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떤 종류의 음식, 그러니까 조합을 선택하는 것은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의 조합은 사전에 세팅이 되어 있고, 그랬었을 때 각 음식의 그 수량을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어트 프로블럼에서 그 정의된 음식이라는 그 단위가 사실 사람은 이제 보통 완제품을 섭취를 하는데 이때 정의된 음식의 단위는 주로 생식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섭취하는 음식의 형태는 리코타 치즈 샐러드가 돼야 맞는 건데 그 최적화 대상 그 음식의 종류는 리코타 치즈 따로, 양배추 따로, 뭐 토마토 따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은 이게 식단이라기보다는 그 이제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애니멀 피드 블렌딩이라고 해서 뭔가 사료에 가깝다라는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계는 역시 영양에 좀 포커싱을 하다 보니까 사실 사람이 음식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영양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 요소들을 고려를 하거든요. 예컨대 뭐 색감이라던가 식감, 맛, 그리고 뭐 어떤 이팅 타임, 밀 타임 같은 걸 고려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고려가 되지 않았었어요. 이 당시에는 뭐 어쨌든 전쟁 때 이제 활발하게 연구되던 분야다 보니 영양에 이제 포커싱을 맞추는 게 우선이긴 하였지만 그래도 너무 이런 그 영양 외적인 요소들이 배제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식단을 구성하는 어떤 항목들 간의 조화로운 구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한계로 이제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다이어트 프로블럼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이제 다이어트 플래닝이라는 형태의 문제가 새롭게 정의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다이어트 플래닝 문제에서 새롭게 도입된 개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식단을 구성하는 최소 그 항목의 단위를 생식이 아닌 메뉴 수준으로 이제 세팅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도입된 개념은 우리가 이제 결정 그 변수의 범위가 아까 이제 LP 기반 접근법에서는 그 항목이 사전에 그 종류가 정의가 되어 있고 그것을 수량만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나아갔다면
이제 어떤 항목들, 그 어떠한 음식들을 조합할 것인지, 즉 항목 간 조합까지 고려할 것, 뭐 이런 두 가지 개념이 이제 다이어트 플래닝에서는 새롭게 도입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기존의 그런 리니어 프로그래밍을 활용해서 다이어트 플래닝을 풀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다이어트 플래닝 문제에 대해서는 주류의 접근법은 이제 혼합 정수 계획법을 활용하는 접근이 시도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이 혼합 정수 계획법이라고 하는 거는 믹스 인티저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그 실수 공간과 그 정수 공간을 모두 고려해서 최적화를 수행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트 플래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메뉴들의 조합뿐만 아니라 그렇게 조합된 메뉴의 각각의 개별 수량을 동시에 이제 최적화 하기 위해서 이렇게 MIP를 활용하게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 앞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뭐 LP로만 접근했을 때, 그 다음에 IP, 그러니까 인티저 프로그래밍으로만 접근했을 때, 그 다음에 MIP로 접근했을 때 다 이제 결과가 조금씩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이어트 플래닝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를 이제 컴비네토리 옵티미제이션으로 정의하고 MIP를 활용해서 이제 접근을 시도하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이제 조금 더 진보된 접근, 즉 MIP 기반의 접근에서도 역시 구성이 고려되지 않는다라는 한계는 극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왜 그러냐 하면은요, 그 심리적 요소라는 게 일단 굉장히 추상적인 그 개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우리가 어떤 제약식을 세워주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이런 LP나 MIP 같은 접근법들은 이제 수리계획법의 일환으로서 그 제약식 또는 목적식을 명시적으로 이제 디자인해 줌으로써 그런 최적화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심리성이라는 것을 결정하는 그 다양한 요소들을 명시화하기도 힘들고, 그런 다양한 요소가 무수히 많아서 실질적으로 이런 MP 기반, 그러니까 수리계획법 기반의 접근으로는 그 여전히 그런 구성을 고려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심리적 요소를 반영할 수 없다라는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게 이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 같은 경우에는 포커스를 이제 기존의 수리계획법 위주의 접근으로만 수리계획법을 활용해서 주로 접근이 되어 왔던 이런 다이어트 플래닝을 그런 구성을 고려하기 위해 머신러닝을 적용해서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먼저 그러니까 두 가지 그러니까 조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 건데요. 이 다이어트 플래닝에서 존재하는 두 가지 조건을 저희는 이제 영양 관련 조건, 그러니까 기준, 그 다음에 구성 관련 기준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이제 RDI라고 이제 적혀 있는 테이블이 보이실 거예요. 이 테이블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뉴트리션 가이드 같은 데서 그래서 각 영양소들의 그리고 뭐 연령별, 성별 각 영양소들이 달성되어야 하는 어떤 그 범위가 사전에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영양소의 종류도 무수히 많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같은 경우 이렇게 13가지 영양소를 고려를 했고요. 이 이상 뭐 더 늘어날 수는 있지만 고려 못할 정도로 무수히 늘어나는 형태는 아닙니다. 반면에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 그림은 이제 구성적 요소에 대한 개념인데요. 보시면 뭐 식감, 색감, 뭐 그다음에 어떤 형태와 사이즈에 대해서 비포 애프터 그 어떤 식단의 비포 애프터가 보이실 겁니다. 보시면은 뭐 이제 애프터가 더 색감적으로, 식감적으로 또 좋은 이제 개선된 형태의 식단인데요. 사실 이렇게 비포와 애프터를 봤었을 때 우리가 뭐가 더 나은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이게 근데 저거를 뭐가 어떻게 좋은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그 수리계획법 접근을 할 때 우리가 제약식을 세울 때 필요한 어떤 지식이 부재한 상태라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식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서 데이터 기반의 접근을 활용하고 데이터 기반, 즉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구성 관련된 좀 한계를 극복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구성 관련된 극복을 하고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셋 형태로 정의되던 문제를 시퀀스 형태로 먼저 변환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했던 단계는 구체적으로 실제 존재하는 일일 식단 데이터를 먼저 수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끼니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아침, 뭐 오전 간식, 점심, 오후 간식, 저녁 이런 식으로 그 일일 식단에는 끼니를 통해서 이제 시퀀셜하게 이제 배열이 열거가 가능하죠.
그래서 끼니를 기준으로 식단을 어떤 시퀀스 데이터로 포뮬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기계 번역 모델과 강화 학습을 활용해서 영양과 구성을 모두 만족하는 식단 설계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데피니션은 다음과 같은데요. 저희가 그 일일 다이어트, 일일 식단을 어떤 형태의 시퀀스로 정의를 하였는지 왼쪽 그림을 보시면 좀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냥 저희가 그 자연어 처리하시는 분들은 되게 익숙한 그런 형태의 이런 식단으로 그 데이터로 처리를 하였고요. 그런 메뉴 하나하나 그냥 다 토큰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총 길이, 그러니까 매 시퀀스의 길이가 20일로 고정된 시퀀스로 정의를 하였고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각 메뉴가 또 이렇게 그 하이라키컬하게 또 구축이 된다는 겁니다. 개별 메뉴는 개별 인그리디언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인그리디언트에게는 다 기준 그람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 그 그람을 기준으로 또 저희는 영양소를 매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이라키컬한 구조를 가져야만 하는 이유는 저희가 결국에는 그 하나의 식단의 어떤 영양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메뉴 레벨 그리고 종국에는 재료 레벨 그리고 재료 레벨까지 접근을 해서 최종 그 총합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영양소의 총합. 그래서 이렇게 시퀀스 그다음에 하이라키컬한 구조를 바탕으로 일단 문제를 정의를 하였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테이블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RDI, Recommended Daily Intake, 그 일일 권장 영양 권장량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달성하고자 했던 명시적 제어 목표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명시적 제어 목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테이블을 기준으로 그냥 보상함수를 설계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되게 쉽게 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두 가지 그 기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영양 기준이 있고 구성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성 기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바처럼 그 신경망 기계 번역 구조를 활용해서 좀 그 학습을 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보시면 신경망 기계 번역 구조는 기본적으로 소스 도메인에서 타겟 도메인으로 번역하는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조금 응용해서 자가 번역 모델을 구축을 했고요. 어떤 의미냐면은 영양적으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 데이터는 영양적으로 좀 저영양, 그러니까 퀄리티가 좋지 않은 식단입니다. 이를 퀄리티가 좋은, 그러니까 영양적으로 개선된 식단으로 번역하는 형태의 그 구조를 채택을 했고요. 좀 그런 형태의 프레임워크를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영양적으로 더 개선된 식단을 그럼 어떻게 생성하고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면 이제 강화학습을 활용하여서 구축을 하였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이제 강화학습 프레임워크에서 에이전트와 엔바이러먼트가 존재를 하는데 이 에이전트 파트를 아까 보셨던 그 인코더 디코더로 이제 생성하는 모듈 구성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 에이전트가 다이어트 제너레이터가 되고 그 셀프 트랜슬레이터 구조를 가진 그다음 이 엔바이러먼트가 사실 엔바이러먼트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긴 하지만 저희 문제에서는 실제 그 다이어트 데이터 그러니까 그 식단 데이터 셋이 이제 엔바이러먼트가 됩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런 식의 이제 구성을 갖는다는 의미인데요. 저희가 기존의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생성을 해 나가면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생성된 결과를 원래 그 로우 데이터에 이제 또 재포함을 시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environment죠, 이 그 다이어트 데이터 셋에 원래 기존에 있던 그 다이어트와 영양도 만족하고 그리고 이제 번역 과정에서 구성도 학습한 어떤 완전한 형태의 다이어트가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타겟 버퍼라고 저희는 정의를 하였는데요. 이 타겟 버퍼 안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타겟 시퀀스를 조금씩 이제 바꿔가면서 부여를 합니다. 즉 구성을 보존하되 영양적으로는 개선된 어떤 타겟들로 포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데이터 셋을.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전체 프레임워크를 좀 세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NMT, 그러니까 신경망 기계 번역 구조와 강화학습을 결합하게 된 그 모티베이션은요. 일단 손실함수, 혹시 그라디언트 자체가 굉장히 비슷하게 구현이 되어 있어요. 이제 레인포스 같은 경우에는 그 레인포스 알고리즘의 손실함수와 아주 기본적인 시퀀스의 손실함수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좀 발견을 해가지고 앞쪽에다가 이제 리워드 펑션을 어떤 웨이트 형태로만 주게 된다면은 우리가 제어 가능한 시퀀스 생성이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 앞쪽에 리워드 웨이팅을 준다고 해서 이게 쉽게 해결되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노출 편향 문제라고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는 굉장히 잘 알려진 문제가 있는데, 이 노출 편향 문제가 NMT와 RL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유사하게 일어납니다. 일단 노출 편향 문제가 뭔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트레이닝 과정과 인퍼런스 과정상에서 마주하는 분포가 달라서 발생하게 되는 어떤 모드 콜랩스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저희가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이렇게 그라운드 트루스를 전달하게 됩니다. 반면에 인퍼런스 과정에서는 예측한 거를 그대로 이제 되먹임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제 실제 예측하는 과정에서는 트레인 과정에서 네, 알겠습니다. 트레인 과정에서 마주한 적이 없는 그 분포, 그 시퀀스들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드 붕괴가 일어나고 그리고 비현실적인 시퀀스들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를 이제 노출 편향 문제라고 하는데요. RL은, 그러니까 강학습 같은 경우는 본인이 예측한 액션을 활용해서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고 또 그 스텝에서 또 다음 액션을 예측하고 이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 이제 그 인퍼런스 스텝과 완전히 똑같은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재기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반면에 NMT 같은 경우는 티처 폴싱 접근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라운드 트루스를 계속 먹여주는 형태의 구조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NMT와 RL을 결합을 하게 되면은 노출 편향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이제 좀 극복하고자 인포턴 샘플링, 그러니까 오프폴리시 코렉션을 좀 이라는 테크닉을 좀 활용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 데이터셋에서 뽑아오는 형태로 그 타겟 디스트리뷰션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이 타겟 디스트리뷰션은 실질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상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1차 근사를 통해서 저희 인포터 샘플링 그 항 자체도 이렇게 단순화할 수 있다라고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지금 이러한 오프폴리시 코렉션과 또 추가적으로 또 추가적인 기법을 도입하였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단순히 티처 폴싱을 RL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테크닉만을 가지고는 저희가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찌됐든 간에 저희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그러나 영양적으로 우수하면서 구성적으로는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가상의 식단을 생성을 해내야 되는 건데, 이 티처 폴싱을, 그러니까 오프폴리시 코렉션만 적용해서 그대로 생성을 하게 되면은 실존하는 식단 이상의 그런 새로운 유형의 식단을 생성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그 타겟 디스트리뷰션 자체가 강제하는 그 영역이 너무 좁게 정의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폴리스페이스를 좀 익스펜션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꼈고, 폴리스페이스를 익스펜션 하기 위해서 어떤 포지션 와이즈 얼터네이션 스코어라는 걸 좀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저희가 시퀀스 형태의 다이어트 데이터들이 있을 때 실제 데이터인 거죠. 이런 형태로 이제 시퀀스의 각 노드에 이렇게 그래프처럼 매달리는 구조를 가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동일한 포지션에 매달려 있는 이런 메뉴들은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를 형성하는 이런 메뉴들은 서로 대체 관계에 있다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 T스텝마다 어떤 예측된 노드, 즉 개별 메뉴들이 동일한 대체 관계 집합에 소속이 되어 있다면 허용하라라는 인디케이터 베리어블을 좀 추가를 하였고요. 이 인디케이터 베리어블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전체 T스텝에 대해서 이 인디케이터 베리어블의 총 합의 평균을 가지고 베타 스코어, 어터네이션 스코어를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터네이션 스코어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대체 관계에 있는 메뉴들을 잘 활용하였다라는 뜻이고요. 이게 낮아진다면은 예컨대 이 X1이라는 포지션에는 뭐 밥과 관련된 메뉴들만 나와야 되는데 뭐 예측 과정에서 뜬금없이 국이라는 걸 예측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친구는 실제 데이터 상에서 절대 여기에 국이라는 토큰이 나올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빵점이 이제 기록이 되면서 이 평균 베타 스코어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타 스코어가 낮아질수록 뭔가 잘못된 대체 관계를 예측했고 뭐 잘못된 구성을 학습했다라는 또 시그널을 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뭐 오프폴리시 코렉션과 그런 어터네이션 스코어를 활용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티처 포스 레인포스의 수식을 구축을 하였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타겟 버퍼 리플레이라는 또 알고리즘을 통해서 특정 세팅에서 우리가 실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 생성 과정에서 충분히 대체 관계도 반영하고 있고 뭐 영양적으로도 우수한 어떤 합성된
식단을 아예 타겟으로 새롭게 줄 것인지 그것을 이제 어떤 샘플링 형태로 정의하는 이런 그 구조를 또 이제 추가를 하였습니다. 이를 이제 타겟 버프 리플레이라고 저희는 명명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저희가 ML 모델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ML 모델을 구축을 할지라도 데이터셋 자체가 너무 작다는 좀 한계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일일 식단이 이제 개별 데이터 포인트가 되는데요. 1년치 식단은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365일이잖아요. 1년이. 그러면 저희에게 데이터 포인트는 365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휴일, 공휴일 이런 거 치면 그보다 훨씬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뭐 영양사님들 입장에서는 1년치 식단이라고 하면 굉장히 빅데이터인데 이제 저 같은 이제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이게 아니 식단이 300개밖에 안 되는데 이거 대체 어떻게 학습하라는 거야? 라는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고 좀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습용 데이터를 좀 확장을 시켜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중국적으로 앞서 이제 개발한 그 ML 모듈, ML 파트가 여기 들어가게 되고요. 이런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좀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걸 ORX ML 프레임워크라고 불렀는데요. 이제 앞쪽에서 OR 파트,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엑스퍼트 파트, 그다음에 마지막에 ML 파트로 구성이 되어서 ORX ML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구성을 세팅한 이유는요. 일단 OR이 아까 말씀드렸던 LP나 MIP 등 이제 수리계획법 접근을 가지는 이제 모듈인데요. 이 OR 모듈은 구성이나 이런 거는 보장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보장할 수 없다기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OR 모듈에서 반환한 그 어떤 메뉴들의 집합은 그들만으로서는 온전히 무조건 만점인 그 영양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구성은 정말 안 좋을 수 있지만 어쨌든 영양적으로 베스트가 될 수 있는 그 식단들의 그 메뉴들의 조합을 일단은 제시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를 출발점으로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이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식단 데이터들이 그렇게 영양적으로 우수하지 않았었거든요. 그 우수하지 않다라는 건 좀 완전한 영양적으로 완전한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영양적으로 완전한 데이터셋을 구축을 하고 시작을 하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네, 이렇게 OR 모듈을 앞서 추가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OR 모듈에서 제시된 그런 반환된 집합은 구성적으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구성을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이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암시적으로,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잡아내는 것도 엑스퍼트들 그 전문가분들께서도 훨씬 잘하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전문가분들이 그 OR이 반환한 어떤 그 결과물들을 좀 편집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세팅된 데이터셋을 아까 보셨던 그 TFR 알고리즘을 하여 리파인을 하였습니다. 정제를 한 거죠. 그래서 로우 퀄리티의 실제 다이어트 데이터셋과 이렇게 필터링을 거치고 에디팅을 거친 데이터셋을 동시에 활용을 해서 하이 퀄리티 데이터셋을 반환하는 형태로 ML 모듈을 구축을 하였고요. 이 과정에서 저희는 이런 그 RDI 그 영양 기준을 활용을 하였고 또 그 전문가분들이 그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각기 그러니까 여러 전문가분들을 섭외를 하였거든요. 근데 각기 다른 기준을 가지고 편집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그런 에디팅의 기준도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출된 결과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뭐 저희가 예상했던 의도한 바대로 좀 결과가 유도가 되었고요. 보시면 이제 여기 RDI 스코어라는 게 영양 기준 그 점수고요. 이제 그다음에 그 아래 두 개는 어떤 구성과 관련된 스코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다이어트에서 시작을 해서 뭐 실제 다이어트는 이 칼럼에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는 거고요. 저희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OR, 엑스퍼트, ML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매 단계에 그런 퍼포먼스를 좀 계측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OR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영향적으로 우수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성적 스코어가 그렇게 좋지 않게 시작을 하죠. 반면에 엑스퍼트가 이제 그 OR의 산출물을 받아서 편집을 하게 되면 영향이 좀 많이 훼손이 됩니다. 그러나 구성적으로는 훨씬 좋아지죠. 이를 다시 ML이 어떤 구성은 보존하되 보시면 이게 낮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지금 이 두 개의 스코어는 더 낮게 구성은 유지하면서 그 훼손되었던 영향적인 스코어는 일부 복원하는 형태로 ML 모듈이 활용이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의도한 바대로 프레임워크가 작동을 한다는 것을 좀 보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개별 모듈에 대한 산출물을 영양사분들에게 직접 좀 평가를 부탁드렸어요. 평가 기준은 이와 같고요.
그 영양사분들의 어떤 평가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었던 한 가지 좀 얻을 수 있었던 아이디어는 영양사님들께서 실제로 구성을 더 보시고 영양 기준을 좀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걸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구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0% 그러니까 영양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 현재 이 식단의 영양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영양 기준이 명확하고 그리고 각 그람당 뭐 각 메뉴 그리고 재료들의 그 각 칼로리나 뭐 프로테인이나 이런 게 얼마나 이제 포함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식단의 정확한 영양에 대한 정답을 무조건 알 수 있는데 그걸 토대로 영양사님들에게 어떤 평가를 부탁드렸을 때 실제로 굉장히 영양적으로 우수한 식단인데 영양사님들께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주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잘 살펴보니까 구성적으로 어색하기 때문에 그렇게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걸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는 다시 말해서 저희 그 ORX ML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 즉 영양과 구성을 모두 고려하는 저희 이제 프레임워크가 이제 영양사님들도 acceptable한,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으면서 동시에 실제로 영양적으로도 우수한 식단을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 ML 모듈 파트를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본 결과가 다음입니다. 그래서 뭐 ML 모듈 파트에서 좀 여러 가지 또 이제 제어 가능 시퀀스 모델들과 성능을 좀 비교를 해봤고요. 그 결과 이제 저희가 제시했던 TFR 모델이 가장 좀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베이스라인으로는 SCST나 믹서 같은 모델들을 활용을 하였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앞서 이제 그 활용했던 얼터네이션 스코어와 그 다음에 타겟 버프 리플레이를 덕분에 그 리워드가 향상되는 게 굉장히 안정적이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불안정한 형태의 그 다음에 상승폭도 낮은 그러니까 리워드 상승폭도 낮은 경향을 좀 보였습니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생성된 결과물도 보시면은 TFR 같은, 그러니까 저희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식단을 가능한 근사하게 재현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재현을 하면서 딱 필요한 부분의 메뉴만 바꿔치기 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반면에 그 외에 이제 기존의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활용되는 모델들은 좀 급진적으로 이제 구성을 바꾸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그 모델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또 영양을 올리기 위해서 영양과 구성을 동시에 고려를 했었을 때 영양을 올리기 위해 어떠한 메뉴들이 이제 쏙쏙쏙 바뀌어야 되냐라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있다면, 그걸 지식화할 수 있다면 영양사님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썼는데 그 어텐션 맵을 뽑아서 그 해당 부분들, 즉 지식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시각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러한 정보들을 모델에 반영을 해서 좀 그 현재 이제 제시한 그 방법론을 좀 개선하는데 그리고 알고리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창원 학생 발표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채팅창이나 아니면 바로 스피커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여쭤보면은 혹시 그 아까 그 RL 가지고 학습을 하신 것 같던데요. 그 혹시 그 뭐라 하죠? 리워드 펑션 같은 거는 어떻게 정의된 건지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아까 결과를 보니까 뭐 전문가 집단이랑 좀 실제 좀 달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이거 같은 경우에 뭔가 정답을 구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네네네. 네. 네, 그 일단 리워드 펑션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는 이제 구성에 대해서는 리워드 펑션을 정의하지 않았고요. 리워드 펑션 같은 경우에는 온전히 그 영양적 기준에 대해서만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전에 정의된 그 리트리션 테이블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이어트 시퀀스가 매번 생성이 되면은 그 생성된 그 다이어트 시퀀스에 대해서 이 각각의 영양소들의 수치를 이제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랬었을 때 예컨대 어떤 생성된 식단의 열량이 뭐 이 사이에 있으면 1점을 줬고요. 이 바운더리 바깥에 있으면 0점을 줬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총 한 13개였나요? 네, 그 기준이 13개가 되는데 그래서 얻을 수 있는 맥시멈 리워드는 13점이고 뭐 달성 못한 이런 영양 기준이 있을 때
점수가 점점 깎이게 되는 형태로 리워드 펑션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이제 그 번역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반영이 되도록 좀 설계를 하였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신 분들 계시면은 바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바로 다음 연사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이 추가로 나오는 것 같진 않아서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는데 다음 연사분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카이스트 인공지능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 재학 중인 이정수 학생이고요. 네, 카이스트 인공지능대학원 주재걸 교수님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실 논문은 유립스 21년도 논문에 21년에 발표된 Learning Debiased Representation via Disentangled Feature Augmentation이라는 논문이고요. 네, 혹시 이정수 학생 그 화면 공유 지금 되시나요? 네, 잠시만요. 네, 혹시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AI 대학원 석사과정으로 재학 중인 그리고 주재걸 교수님 연구실 소속으로 있고 있는 이정수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Learning Device Representation via Disentangled Feature Augmentation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유립스 2021에 이제 오럴 프레젠테이션으로 억셉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우 학생이랑 제가 이제 공동 일저자로 참여를 했었고 이주영, 이지연 그리고 저희 지도 교수님인 주재걸 교수님과 같이 웍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공동 일저자들이 이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 인턴을 할 때 억셉이 된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무엇을 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디바이어싱이라는 태스크를 했었고요. 그럼 디바이어싱이 뭔지는 말씀을 드리자면 데이터 바이어스를 없애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럼 데이터 바이어스가 뭔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bird classifier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트레인 이미지에 이렇게 새들이 있는데 그 새들의 이미지가 대부분이 블루 스카이와 이제 굉장히 코릴레이션이 강하게 있는 트레인셋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괜찮은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테스트 이미지에도 블루스카이에 있는 그 새들이 이제 같이 있으면은 자신이 봤던 형태의 이제 블루스카이의 새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트레인셋이든 테스트셋이든 이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이 bird classifier는 이 테스트셋에 한해서는 잘 작동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이 새가 항상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땅에도 있고 다른 공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이런 새들의 이미지들은 이 bird classifier는 현저하게 어큐러시가 이제 떨어지는 것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시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 bird classifier한테는 이 blue sky라는 이 애트리뷰트이 이제 bias 애트리뷰트로 작용을 했고 이게 이제 데이터셋 바이어스를 데이터셋 바이어스의 예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저희는 이제 트레인셋으로 잘 학습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뭐 real world에 디플로이를 한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그 만약에 바이어스 애트리뷰트이 있지 않은 테스트 샘플을 받아들였을 때는 이 클래시파이어의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클래시파이어를 이제 믿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terminology 두 가지를 좀 정의를 할 건데 intrinsic attribute이랑 bias attribute를 정의를 드리겠습니다. intrinsic attribute은 특정 클래스에 꼭 발생하는 그 attribute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새의 예시로 돌아가자면 모든 새는 부리를 가지고 있고 모든 새는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클래스에 꼭 등장하는 그 attribute를 intrinsic attribute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bias attribute은 어떤 특정 클래스에 꼭 등장하는 attribute는 아니지만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하는 attribute를 bias attribute이라고 저희는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의 예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blue sky가 이제 bias attribute입니다. 새는 항상 blue sky에 있는 건 아니고 뭐 땅에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공간에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새는 blue sky에 있기 때문에 이게 bias attribute로 이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terminology를 정의를 하자면 bias align sample이랑 bias conflicting sample이 있습니다.
bias align 샘플은 이거는 이제 데이터 샘플의 관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bias attributes를 담고 있는 이미지를 bias align samples라고 하고 bias attributes를 담고 있지 않은 이미지를 bias conflicting sampl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새 예시로 돌아가자면 블루 스카이와 새가 같이 있는 이 이미지를 이제 bias align sample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땅바닥이나 아니면은 다른 공간에 있는 새 이미지들을 bias conflicting sample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했던 그 태스크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러면은 저희 웍의 모티베이션 혹은 인투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논문 중에서 신진우 교수님의 이제 남준현님의 LFF라는 논문이 좋은 논문이 나왔는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bias conflicting sample을 어떤 형태로 찾은 다음에 트레인셋에서 bias align sample과 bias conflicting sample의 라벨이 없는 상태에서 이 bias conflicting sample을 어떤 형태로 찾아서 이것들을 강조하는 형태로 학습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 bias align sample에 있는 bias attribute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 있는 correlation을 없앨 수 있는 학습을 이제 진행을 해서 이제 논문이 나왔었는데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던 태클링 포인트는 여전히 이 bias conflicting sample들의 이 개수가 현저히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diversity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실험적으로 좀 증명을 해보았는데요. 그 diversity 실험을 위해서 사용했던 데이터셋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colored MNIST인데 colored MNIST 같은 경우에 intrinsic attribute 같은 경우에는 digit, shape, 그 숫자 모양이 되고요. bias attribut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컬러가 됩니다. 그래서 특정 특정 숫자의 특정 색깔이 강하게 이제 correlation이 트레이셋에 있는 경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corrupted cipher 10이 이제 두 번째 데이터셋인데 이제 intrinsic attribute 같은 경우에는 특정 동물이나 아니면은 뭐 자동차, 비행기 이런 게 이제 intrinsic attribute 되고 bias attribute 같은 경우에는 corruption type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모자이크나 아니면 점박이나 이런 게 이제 특정 클래스의 트레인셋에서 굉장히 많이 있고 테스트 셋에는 그런 게 이제 없는 unbiased 테스트 셋으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저희가 했던 실험이 뭐였냐면 두 가지를 바꾸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diversity ratio랑 sampling ratio입니다. diversity ratio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어진 트레인셋에서 bias conflicting sample의 비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트레인셋이 뭐 100장이라면 뭐 한 장 혹은 5장이 이제 1%, 5%인 diversity ratio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sampling ratio 같은 경우에는 각 미니 배치에 이제 bias conflicting sample이 얼마나 있는지를 얘기해주는 ratio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니 배치가 256 사이즈라면 뭐 샘플링 레이시오가 50%면 이제 128개가 이제 bias conflicting sample이 매 배치마다 들어가는 게 이제 샘플링 레이시오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1% diversity ratio랑 sampling ratio가 둘 다 1%일 때는 가장 낮은 accuracy를 기록을 했고요. 그랬을 때 diversity ratio를 고정을 시키고 sampling ratio를 1%에서 50%로 올리면은 매 미니 배치마다 bias conflicting sample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성능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colored MNIST랑 corrupted cipher 10에서 7%, 9% 정도 오르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좀 주목했던 부분은 반면에 sampling ratio를 1%로 고정을 하고 diversity ratio를 1%에서 5%로 증가를 시켰을 때 성능 향상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매 배치마다 bias conflicting sample의 개수는 동일하더라도 그 bias conflicting sample의 모습이 다양하면은 이게 성능 향상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diversity와 디바이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논문 초반에 좀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real world 데이터셋으로 봤을 때는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했던 real world 데이터셋은 이제 bias BFFHQ의 abbreviation인 이제 BFFHQ, bias FFHQ인 abbreviation인 이제 BFFHQ를 사용을 했었고요. 이 BFFHQ의 이제 intrinsic attribute 같은 경우에는 이제 old와 0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binary classification 태스크이고요. 그랬을 때 bias attribute 같은 경우는 이제 젠더가 됩니다. 그래서 bias aligned sample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올드 메일이 대다수이고 이제 영 피메일이 대다수입니다. 그랬을 때 바이스 컨플릭팅 샘플은 이제 영 메일 그다음에 올드 피메일이 이제 바이스 컨플릭팅 샘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했던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원했던 그 diversity라는 거는 사실은 bias aligned 샘플에 이미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올드 메일에는 다양한 인종 그리고 다양한 수염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수염 같은 경우에는 네네, 다양한 수염이 있었습니다. 근데 bias conflicting 샘플로 가면은 이제 워낙 그 데이터 샘플의 개수가 적다 보니까 영 메일은 less diverse races 예를 들어서 코케이션만 있는 경우나 아니면은 수염이 없는 이미지들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이렇게 현저히 적은 바이스 컨플릭팅 샘플로만 학습을 하면은 저렇게 영 메일은 그냥 코케이시안이야 혹은 영 메일은 그 수염이 없어라는 또 다른 그 바이어스를 저희 클래시파이어한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요 바이스 컨플릭팅 샘플들을 다이버시파이 해야 된다는 게 저희의 좀 가장 큰 모티베이션이자 인투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형태로 어그멘트를 하자는 게 저희의 이제 웍의 목적이었고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어그멘트를 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봤는데 바이스 얼라인 샘플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드 메일 그다음에 이제 영 피메일 이렇게 두 가지의 intrinsic attribute, bias attribute 이렇게 나눌 수 있다면 저희가 원하는 거는 올드 메일이 아닌 영 메일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영 피메일에서 0을 가져오고 올드 메일에서 메일을 가져오면은 영 메일을 저희가 이제 어그멘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그멘트를 진행을 해서 얘네들을 추가적으로 어그멘트드 데이터 샘플로 학습을 진행을 하면은 디바이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이거를 이미지단에서 실제 이미지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요거를 간단하고 이제 좀 더 쉬운 피처 레벨에서 어그멘트를 진행을 하자라는 게 저희의 목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바이스 컨플릭팅 샘플과 그 다음에 어그멘트드 어떤 형태로 이제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떤 형태로 어그멘트드 된 바이스 컨플릭팅 샘플을 합쳐서 다이버시파이 된 바이스 컨플릭팅 샘플을 사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웍을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의 모티베이션과 인투이션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이걸 실제로 어떻게 메소드를 제안을 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한 이미지를 각각 인코더 I와 인코더 B에 이제 인풋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I와 B는 각각 intrinsic attribute 그다음에 bias attribute을 이제 의미를 하고요. 그랬을 때 그 ZI와 ZB를 저희가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눈치를 채셨겠지만 ZI와 ZB는 각각 intrinsic feature 그다음에 bias feature를 의미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요 Z는 여기 이제 Z는 ZI와 ZB를 컨캣을 한 게 이제 Z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요 CI와 CB를 또다시 그 intrinsic attribute 그다음에 bias attribute만을 학습을 하게끔 각각 학습을 하게끔 이제 진행을 해줍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는지는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진우 교수님의 이제 남준현님의 LFF라는 논문을 참고를 했습니다. 그 이 논문은 어떤 거에 이제 초점을 뒀냐면 그 bias conflicting 샘플은 biased 모델에서는 크로스 엔트로피가 높게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이 특징을 이용해 가지고 요 W를 0부터 1의 스케일 값으로 만든 다음에 요 bias conflicting 샘플 그러니까 디바이어스 돼야 될 그 모델에게는 그 bias conflicting 샘플의 로스를 크게 걸어주고 bias aligned 그 샘플들의 로스를 작게 걸어주는 형태로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요 EI와 CI 그 디바이스 돼야 할 모델은 이제 점점 그 bias conflicting 샘플 로스를 크게 받기 때문에 걔네들에 좀 더 집중을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EB와 CB는 bias aligned 샘플에 점점 더 오버피팅 되게끔 generalized cross entropy라는 로스를 이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남준현님의 이제 LFF라는 논문의 그 아이디어를 거의 그대로 계승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의 이제
주된 어떤 인투이션은 다이버시파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저희의 노벨티는 아니고요. 요거는 그냥 남준현님의 이제 웍을 이제 저희가 저희 세팅에 맞게끔 살짝 변형을 한 부분이고요. 그러면은 이걸 이제 어떻게 다이버시파이를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저희가 BFFHQ로 이제 피규어를 만들었지만 설명의 편의상 컬러드 엠리스트로 설명을 드리자면 컬러드 엠리스트가 들어왔을 때 ZI는 뭐 예를 들어서 빨간색 0이 들어오면은 0이라는 그 숫자의 정보를 담고 있고 ZB는 빨간색이라는 숫자의 정보를 컬러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뭐 요 보라색 그 벡터가 빨간색이고 파란색 벡터가 뭐 파란색 숫자를 의미를 한다면 저희가 이 ZB를 랜덤하게 스워핑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0은 그대로인데 원래는 빨간색 0밖에 데이터셋에 없었다면 파란색 0, 초록색 0, 노란색 0을 저희가 이 컨캣을 랜덤하게 스워핑하고 컨캣을 함으로써 저희가 새로운 그 색깔의 0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바이어스 컨플레이팅 샘플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새롭게 만든 그 데이터 셋들을 어그멘티드 샘플로 사용을 하면은 이제 디바이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로스 펑션을 그대로 하되 이거는 그 저희가 원래 갖고 있었던 트레인셋이 아닌 그 어그멘티드 피처 레벨의 이제 데이터 샘플들을 상대로 로스식을 그대로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그 오브젝티브 펑션을 말씀을 드리자면 LDIS는 이제 기존에 갖고 있는 트레인셋에서의 그 로스 펑션이고 LSwap은 저희가 피처 레벨에서 이제 어그멘트한 그 데이터 샘플들에 대한 로스 펑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게 저희의 최종 오브젝티브 펑션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ZI와 ZB가 어느 정도 디스인탱글 됐다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학습 초반부터 바로 어그멘트를 진행을 해주면은 오히려 성능이 악화되는 것을 확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특정 이터레이션 이후에 그 어그멘트를 진행을 해주고 이렇게 한 이유는 ZI와 ZB가 어느 정도 디스인탱글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의 수도 코드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실험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그 Colored Amnist, Corrupted Cipher10, 그다음 BFFHQ에 대해서 모두 베이스라인들을 이기는 결과를 이제 뽑아냈고요. 그리고 뭐 Hex and Rebias라는 이 베이스라인들은 predefined bias 타입을 가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Hex and Rebias는 어떤 데이터셋이 있으면 그 데이터셋이 컬러야라는 그 바이어스 어트리뷰트이 이제 컬러다라는 그 정보를 이용을 해서 특정 아키텍처를 일부러 가져옵니다. 그래서 뭐 요런 지식을 이제 사전 지식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LFF와 저희는 그런 바이어스 타입을 프리디파인 하지 않고 이제 웍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어려운 세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더 좋은 성능을 이제 어치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블레이션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인탱글, 어그멘트, 그다음에 스케줄드 어그멘트 이렇게 세 가지의 이제 모듈로 이제 나눠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는데 컬러드 엠니스트, 퀄리티 서퍼 10, 그다음에 BFFHQ 모두 각각 모듈을 붙여줄 때마다 이제 성능이 오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의 그 2D 프로젝션 이게 어느 정도 디스인탱글이 됐는지를 좀 보여주기 위한 TSNE 2D 프로젝션인데 이 첫 번째 컬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ZI를 이용해서 프로젝션을 시켰고 두 번째 컬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ZB를 이용해서 프로젝션을 시켰습니다. 그랬을 때 각각 그 타겟 레이블, 그다음에 바이어스 레이블, 그러니까 숫자 레이블, 그다음에 컬러 레이블로 컬러 코딩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ZI를 타겟 레이블, 클래스 레이블로 숫자 레이블로 컬러 코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군집이 잘 되고 ZB도 그 바이어스 레이블로 컬러 코딩을 했을 때 군집이 잘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보고 그 역으로 했을 때는 군집이 잘 안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즉슨 ZI와 ZB가 각각 그 타겟 레이블 혹은 바이어스 레이블로 그것을 위해서 이제 학습이 잘 된 것을 확인했고 이게 디스인탱글이 잘 됐다라고 이제 좀 저희가 주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디스인탱글이 잘 되는 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리컨스트럭션을 했습니다.
reconstruction 같은 경우에는 ZI와 ZB를 이제 디스팅글이 된 애들을 가지고 저희가 오토인코더로 따로 별도로 학습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컬럼은 intrinsic attributes을 이제 뽑는 데이터 이미지들이었고요. 요 컬럼들은 이제 bias attributes을 뽑는 이미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row를 기준으로 봤을 때 intrinsic attributes는 이제 고정인 0이고 그랬을 때 컬러 레이블을 바꿨을 때 이 색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0의 색깔이 그 저희가 주어지는 그 색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걸 보면은 이제 ZI와 ZB가 잘 디스팅글이 됐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BFFHQ 데이터셋으로 봤었는데 요거 역시 이제 0과 이제 올드가 이제 intrinsic attribute, 그다음에 성별이 이제 bias attribute이 되는데 요 남성분을 이제 여자의 이제 bias attribute를 주면은 이제 젊은 여성이 이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요 나이든 그 여성분을 이제 남자라는 그 bias attribute를 줬을 때 나이든 남자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뭐 했던 거는 이제 퀀티테이티브로 보나 아니면 퀄리테이티브로 보나 디스인탱글이 잘 됐었고, 퀀티테이티브로는 이제 기존의 그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모델들을 좀 더 성능을 향상시켰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까지가 네, 제가 준비한 발표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학생 네, 발표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채팅창이나 아니면은 바로 스피커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질문이 바로 없으실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면, 혹시 그 처음에 그 피처로 이렇게 디스인탱글을 하기로 하셨잖아요. 근데 네. 이미지로 사실 그거를 뭐 그 겐 같은 걸로 이제 합성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그렇게 혹시 안 하신 이유가 있거나 뭐 장단점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피처 아, 레벨. 네네네. 저희 연구실에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연구를 진행을 한 게 이번 ICCB의 업세비트였고요. 근데 그 연구를 같이 했던 그 연구를 했던 학생이 사실 이 웍의 또 다른 일조자인 이제 김우혁 학생이 진행을 했었는데 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겐을 사용하는 게 아무래도 더 무겁다 보니까 그리고 좀 뭐 저는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어서 피처 레벨로 가는 게 훨씬 더 간단하고 빠르게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겐이나 아니면 리컨스트럭션을 하지 말고 그냥 피처 레벨에서 좀 진행을 해보자라고 네 결론을 지었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궁금한, 그 퍼블리시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혹시 그게 이거보다 뭐 성능은 어떤가요? 궁금해서. 네, 저희가 뉴립스를 작성할 때 당시에는 그 일단은 그거를 베이스라인으로 사용을 하진 않았었고요. 제가 사실 그 논문의 성능까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컬러드 앳리스트 같이 조금 토이셋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BFFHQ 같은 하이 레벨적인 어떤 애트리뷰트들이 이제 많은 좀 더 복잡한 형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저희 웍이랑 그쪽 웍이랑 성능 우열은 제가 아직 좀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추가로 제가 조금만 더 기다리고 혹시 없으시면은 바로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 반부터 제가 알기로는 LG 플래너리 톡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점심 식사 하시고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다시 한번 이정수 학생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네, 1시 반 이제 점심시간 조금 많이 지체가 된 것 같은데요. 점심시간 가지시고 이제 또 뒤에 스케줄 네,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